관련 예산을 380조 원을 썼는데도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섣불리 경기 부양하다가 부동산 가격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칫 박근혜 정부 때 논란을 빚은 빚내서 집 사라의 청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정부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쓴 예산만 380조 원입니다. 어디에 쓴 줄 아십니까? 바로 심각한 저출산을 잡기 위해 정부가 쓴 겁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나 관리들은 저출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최근 출산율 통계치가 한 번의 반전도 없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어느 국가 조직이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출산율 하락으로 한국 인구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저출산의 주된 원인을 높은 경쟁 압력, 고용, 주거, 양육 불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만 봐도 이런 상황이 잘 드러납니다. 저출산에 따라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면서 2050년쯤 0% 이하 성장률을 보일 확률이 68%에 달한다는 비관적 전망을 했습니다. 12일 요미우리 신문 등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25년부터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대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부터 아동수당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은 일본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게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도무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면 조직부터 바꿔 저출산만 집중 챙기는 부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내일이 아니라고 인구 문제를 떠밀어내는 사이 한국은 서서히 소멸해 갈 수 있습니다. 아이 낳으라고 입으로만 떠든다고 낳지 않던 아이를 갑자기 낳지는 않습니다. 하루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근본 원인을 해결해 출산율이 우상향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이 역대 두 번째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12월 4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3.04%로 실거래 신고가 도입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낮은 해는 작년 2.28%로 올해 거래 회전율은 지난해보다는 0.76% 상승한 것입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은 아파트 재고 가구 수, 즉 준공의 기존 아파트 대비 실제 거래된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 매매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직방은 최근 매매 거래 회전율 감소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 매수 매도자 간 거래 희망 가격 차이로 주택 구매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꼬리를 감추고 있고 팔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겨울이 전통적인 거래 비수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아파트 매매 거래 회전율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이 몇 차례 들린다면 투자자들은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섣불리 경기 부양하다가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도 있고 중장기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을 박은 상황에서 높은 이자는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모두 큰 부담감으로 느껴집니다. 결국 작년 하반기처럼 집값 정상화, 하락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매물량은 쌓여 있으며 고금리에 버티지 못하고 시세 대비 저렴한 급매, 급급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는 2030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내년에 연 1-2%대 금리로 집값을 빌릴 수 있는 청년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새롭게 도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들의 교통 부담감을 덜어줄 3만원 청년 패스, 전국민 대상으로 한 5만원 일반국민 데이 패스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하는 이유는 뭘까요? 청년 중심의 정부, 여야당 정책은 역차별 논란과 세대 갈등을 키울 수 있는데 말이죠. 그건 바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30 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특정 정당에 쏠리지 않고 이슈에 민감한 층으로 최대한 혜택을 줘서
표를 얻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급하게 추진되는 이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주택과 금융정책은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생애주기와 주거 형태 정밀 분석을 통해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런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닌 빚을 내서 집 사라는 신호만 계속 주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절대 집값은 감당하기 어려운 범위입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사실을 증명하면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등도 아이를 중심으로 한 지원 제도이지만 절대적 집값 하락이 된 상태가 아닌 가운데 이런 제도를 준비한다는 건 작년 집값 하락을 잡기 위해 급하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것처럼 이번에도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준비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021년 3분기 연체율과 비교하면 2.8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결국 개인 워크아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90일 이상 실직이나 사업 부진에 의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 상환을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빚 원금 감면을 받은 20대는 2018년 상반기에 비해 2배가 넘는 4,654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20대가 빚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과연 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괜찮을까요? 나의 이야기일 수도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는 청년들은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달콤한 사탕으로 유혹하고 있는 상황에 청년들의 부채가 증가하면 소비가 줄고 결혼과 출산율은 저조하며 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12월 10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 말 종료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해달라고 정부와 유관기관에 건의했다고 합니다. 연장해달라는 이유는 특례론이 종료되면 수요가 위축되어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 관련 업계 위기 및 PF 정상화 길이 멀어진다고 업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시행되는 신생아 대출과 청년 대출은 특정 수요 계층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 서민 및 중장년 실수요자는 제외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더라도 연장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부실을 도와줘서 가계의 빚을 더 지게 만들고 소비가 줄며 결혼과 출산율은 떨어져 악순환 늪에 빠질 겁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임시 방편으로 대책을 수립하면 과연 흑사병보다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외신들이 걱정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전할까요?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 교수 131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 라는 뜻의 견리망의를 꼽았습니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 정치란 본래 국민을 바르게 다스려 이끈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한다는 것 같다. 고 했습니다. 개인 생활에서도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회가 격리망의의 전시장이 된 느낌이다. 올해는 교육에서도 내 아이의 편익을 위해 다른 아이나 선생님의 피해를 당연시하는 사건이 많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저도 지극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법을 연구해서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들은 결국 구조조정과 폐업이 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정부가 손발 걷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까? 빚으로 쌓아올린 그 가격들은 결국 연기처럼 사라져야 됩니다. 집값을 떠받치는 전세제도 개편, 불법 투기 관련 처벌 강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각 부서의 수장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 사중고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장의 단맛은 끝났습니다. 올해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행복 수준은 세계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국정 최고 지표를 성장이나 분배에서 행복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많은 국가가 경제 성장에 목을 메고 있지만 국민 행복의 증진을 도모하지 못하는 성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 성인발달 연구소에서 84년간 연구한 책 세상에서 가장 긴 행복 탐구 보고서에선 행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돈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등을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값 정상화로 희망 없는 대한민국, 자살률 높은 대한민국이 아닌 출산율 높고 국민 행복 지수 높은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 힘을 통해 나만, 내 집단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소통과 배려와 공감을 통해 기초 체력이 튼튼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